민주톡톡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이 윤석열과의 절연을 공식 거부하며 당내 분열이 최고조에 달해 있죠. 의총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순장조냐는 조경태 의원의 반발과 전쟁 중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황당한 발언이 충돌했습니다. 쇄신은커녕 내란 세력을 껴안고 참여를 택한 저들의 한심한 행태에 아예 저 당 자체가 철저히 고사되어야 한다는 싸늘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나락을 맞이하게 될지 놀라운 분석 함께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참 재밌는 게 네. 그 6월 지방선거 네. 패배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했었거든. 예. 맞죠? 맞아요. 얘네들은 지금 지방선거 패배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당명을 바꾼다 그랬어요. 바꾼다고 지선 전에. 지선 전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누더기가 된 이 당명으로는 지니까 좀 간판가리 해갖고 이기려고 네. 바꾼다고 하고 실제로 다 지워버렸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지들이 저게 당사죠. 당사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름을. 네. 그런데 네. 근데 다시 지선 전에 이름을 예를 들어 바꿨어. 응. 그런데 지선 폭망했어. 맞아요. 그러면 바꾼 간판이 누더기가 되잖아. 누더기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질 걸 계획해서 지선 이후에 바꾼다고 바꿨어요. 맞아요. 말을. 아. 이놈들은 지금 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기 당비를 아끼려고 하는 효율 정신이 있네요. 효율정신. 홍보비 자꾸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지선에 진짜 완전히 고사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어떠한지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민심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리얼미터 주간 집계 오늘 발표한 건데요.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와. 58.2%. 와. 58.2. 네,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그동안에 50%대 중반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은 60% 초반 이렇게 기록했는데 리얼미터도 자동응답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슬슬 고라미터에서 리얼미터로 가네요. 집권 1년차 3분기 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분은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오. 그 전에는 YS. 이제 오. 점점 현대로 올수록 지지율이 사실 좀 짜지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1분기 3분기 지금 가고 있는데 가장 크게는 지금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짠 거야 사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코스피가 전혀 예상과 다르게 6천이야. 예, 6천 선을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7천 선도 이 정도 추세면은 곧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만족을 모르시네. 아니 이게 오른다고 만만하게 보시네 코스피를. 아니 언제 5천 했다고? 저는 5천 갔을 때도 6천 한참 걸리겠거니 생각. 그렇죠. 뭐 너무 빠르게 가지고 6천. 계시나 봐요. 아니 근데 원인 분석이 아니라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SNS에 네.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을 밝히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설날 전후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은 긍정평가, 그러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신뢰하는 의견이 똑같이 55%에서 60%. 와 됐다. 부동산. 됐다. 야. 박진영 교수님 솔직히 조금 불안하셨잖아요. 부동산 정책 너무 안 불안합니다. 뭐 사람이 생각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박진영과 지금의 박진영 좋습니다. 다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 내는 방식이 이거는 전략가로서의 섬세. 정통이다. 정통. 반복, 강함, 그리고 소수의 반대자를 만들어내는 프레임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섬세하더라고. 이 메시지 정책 전략의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에 엄청난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네네. 유예한다는 걸 안 한다는 것뿐이야.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 메시지만으로도 효과가 나고 있다.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재님,
총재님 왜 전국 돌아다니면서 맨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네.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너는 매일 듣지 국민들은 처음 들어. 그 국민들 나한테 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김대중 그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외울 때 돼야지 사람들은 이걸 내가 완벽하게 추진한다고 믿게 되는 거야.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전략적 홍보가 그런 방식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게 네.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적할 거는 지난주에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네. 사실 진보층은 사형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형이 판결되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분들이 많았고 실제 오늘 여론조사 꽃 결과 보면 형이 부족하다, 사형이 됐었어야 된다는 의견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목요일 있었던 판결을 보시면 진보층도 결집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보다 더 이제 사형이라든지 중형이 내려져야 된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뭐 코스피나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이 윤석열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 화난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친윤 그룹에서 윤어게인 그룹에서는 또 화가 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막 뭐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의 포션은 사실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40% 넘게는 이 형이 부족해서 무기징역 갖고는 안 된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들도 계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도 보시면은요. 네. 민주당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2배, 3.8% 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민주당이 뭐 여러 논란으로 지금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근데 지지율은 올랐어요? 근데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5% 포인트 빠지면서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든지 또 개혁신당, 군소정당도 약간 빠졌고 네. 민주당이 그 전에 조금 줄어든 부분을 대거 회복하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8% 나오니까 견인해준 측면이 있고 견인했구나.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기 심하더라고.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못하니까 이제 반사이익을 본 측면 그 두 가지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오. 실제 지지율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내부 문제로 민주당은 지지율 올라가고 매불쇼는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야 나만 손해 보는 일입니다. 이게 네. 민주당 내부 투쟁이 투쟁 안 해도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아.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그리고 이제 야, 제가 한 줄 평 기가 막힌데.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역대 이제 와. 문재인 대통령 그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뭐 금융실명제, 하나의 청산, 적폐청산 이렇게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파이팅으로서 여론조사의 지지도를 끌고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이익 정치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학적으로 지지층이 계층 계급으로서 따라옵니다. 여론으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정치 이슈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와. 오늘 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전공자입니다. 원래 전공자.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그 계층별로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0대가 이미 긍정 평가, 네.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기준하면 12월부터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1월부터는 확실히 부정 평가보다 긍정 평가 높아졌고 60대는 뭐 그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386 세대가 지금 686, 586 세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스윙보터에서 지금은 진보의 지지층으로 바뀌었고 70대마저도 지금 긍정 평가가 높아졌고 네. 남은 거는 이제 2대남, 3대남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주식 시장이 6천 포인트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내려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면 최대 수혜자는 사실 2대남, 3대남. 최대 수혜자죠.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아마 지지율이 2대남, 3대남도 올라가게 되면 지방선거 때 확실히 여당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대남은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뭘로? 뭘로? 뜬금없이 멱살 잡아가지고 네, 제가 견인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민심 좀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선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자민련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TK 지역 외에는 출마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 경기 뭐 다 대부분. 빼고는. 아 선수를 못 찾아. 네, 실제 서울, 경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동부벨트라고 할 수 있는 일단 위에서부터 강원, 그다음에 TK, PK 이렇게 있는데 대구 경북이야 뭐 지금 요지부동이긴 합니다만 아 그래요. 지금 강원도가 지금 아, 김진태 지사잖아요. 아 네, 김진태.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대체로 우상호 지사의 우세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KBS가 여론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상호 44, 김진태 와, 32, 차이 많이 나네요. 무려 12% 포인트. 아, 물론 김진태 32에 슬퍼하는 분들 많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럼요. 동부벨트는 사실 강원도는 그 동안에 최문순 지사 이후에는 그다음에 그 전에도 뭐 물론 있었습니다만 와. 쉽지 않은 선거였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지사는 그 동안에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좀 우세를 보였는데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후보가 12% 포인트. 이광재 전 지사가 또 아름답게 양보하고 네, 힘을 실어주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시너지 효과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동부벨트의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했었던 강원도도 이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요. 번역별. 강원도 번역별. 뭐 영서 북부, 영서 남부 여기 크게 지금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영동까지도 5% 포인트면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금 영동도 우상호 지사가 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상호 전 수석께서 조금 속으로 내심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 민심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청와대에 있다 나와서 그랬겠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네. 강원도도 구조적으로 변한 게요. KTX와 혁신도시 때문에 인구의 유동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주 춘천이 수도권화된 겁니다. 야, 근데 김진태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슬픕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있는 모습이 계속 화면에 담겨져 있었고 네. 우상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무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는 듯 보였는데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해주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네. 또 이광재 전 지사가 또 양보하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뭐 다른 경쟁자들이 지금 뛰고는 있습니다만 네. 내부 민주당 적합도 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네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장 여기는 사실 뭐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진숙 씨가 갑자기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 박 터지지 않아요? 와, 이진수. 여기는 추경호, 주호영 두 TK 의원 현역 의원들하고 지금 이진숙 전 방통 위원장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진숙이 제일 높아요? 아니 근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진숙 지금 후보가 나오겠다는 선수가 진짜 많거든. 네. 이거는 사실 대구 시민들이 맞아. 진짜 기분 나쁘. 맞아요. 야, 너네는 뭐 너네 당 달고 나면 우리가 뭐 다 찍어주는 줄 알아?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진짜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라도 개혁적이고 실력 있는 시장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기대를 해봅니다. 진짜. 아, 그래요? 쉽지가 않군요, 근데. 네.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계속 우세를 점하고 이진숙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 서울 뭐 경기 쪽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친윤 또 윤어게인 뭐 이렇게 또 이제 반윤에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린다 그리고 당선까지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뭐 어질어질하다. 굉장히 말씀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데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아니, 있습니다. 응원해야겠네요. 어떤 행정력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없지. 심각한. 아니 근데 우리 저 JYP님 대구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맞아. 대구가 이제 30년째 GRDP 꼴찌거든요. 아 근데 또 네, 이런 그- 선택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 들리는 이야기는 그래서 중앙당에서 후보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기소된 후보 같은 경우에 공직 출마를 못하게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추경호입니다. 그게 이제 다만이라는 또 단서가 있죠. 다만이 그게 이제 뭐 정치적 탄압이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한다라는데 지금 이진숙 씨도 그렇고요, 뭐 추경호 씨도 뭐 그런 상황들인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장동혁 체제의 몫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한 거는 그 지금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은데 이진숙 후보가 저렇게까지 선전한다는 얘기는 유권자들마저도 상당 부분 기존에 보수했던 분들까지도 극우에 오염된 분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걱정이 들게 하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네.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만 다만 다만 다자구도에서 1등이기 때문에 네. 대구 시민의 50% 이상이 이진숙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보면요, 저보다 격차가 더 커요. 더 커.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출판 기념회엔 사람 별로 없어 보이던데 유진수. 뭐 아니, 대구 그러니까 이진숙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관성인 것 같아요. 관성. 근데 강성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이진숙 개인보다도. 기존의 국민의힘의 보수 의원들 내지는 보수 정치인들보다도 더 말이 강성이지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인 분들이 원래 보수를 지지하던 쪽에서 또 그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봐서는 저는 어두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까지만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전재수 전 장관이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우측이 다자구도인데 다자구도에서도 1위 그리고 이제 1대1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박형준 현 시장을 크게 앞서고 있는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의외네. 그 12월 말에 조사한 건데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얼미터 걸 갖고 나왔는데 실제 이 정도 격차면 한 13%포인트 이 정도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의 격차면 네. 지난번 총선이라든지 보궐선거 때 이렇게 나타났던 약간은 PK 지역이 좀 오그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분명히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PK가 국민의힘이 너무 폭망할 것 같으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게 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래.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ARS 지방 여론조사를 더 좋아한다 그러죠. 리얼미터가 ARS로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주 연속으로. 저희가 이제 숫자들에 많이 이제 천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사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숫자인데요. 다만 그 추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4주 연속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리얼미터의 분석은 코스피 5,800 그리고 뭐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등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와 주식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부동산 현안에 민감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라는 또 분석이 나왔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부동산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경제 부분을 좀 타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타겟으로 하는 이 부동산, 관세 등 이 경제 이슈가 이번 선거에서 유효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까지 이미지를 보면 이제 그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또 부동산 하면 전통적으로 프레임이 있었잖아요. 민주 진보 정부 때 많이 올랐다 하면서 손을 대려고 하다가도 못 됐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깨는 거기에다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킨 바로 코스피 이제 6,000을 거의 코앞에 두고 오늘도 종가가 아마 5,85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완전히 전환시켜 왔기 때문에 뭐가 붙었냐면 앞에 수식어가요. 유능한이 확실히 붙어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프레임을 만약에 경제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냥 자멸하는 거죠. 그 지금 유능한 경제 이 프레임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반년여를 오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전환시키면서 생긴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분을 경제 쪽의 프레임을 짠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 6.3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다. 여기에 장동혁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서울, 부산. 우리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부산 중에 하나만 사수를 하면은 자기는 그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고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도 연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레임을 지금부터 짜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죠. 어. 너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먹지 못하면 지는 거다. 마치 이런 지금 식으로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런 거라서 사실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장동혁 그러니까 말 대표가 그대로 지금 압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압도해야 되는 거죠. 다 이기죠. 하나라도 지면은 지는 거다. 반면에 그럼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나만 이기면 이기는 거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우나 윤호개인을 절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 계속 천착하는 모습을 예. 보이는 것 또한 거기에 기반한 하나만 이기면 된다. 라는 거에 지금 올인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뭐 말하자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압도를 해버리려면 가장 완벽한 건 TK까지 먹어버리는. 뭐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설 연휴 전에 조사됐던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요, TK 지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로 나왔어요. 32%.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습니다. 긍정이 49, 부정이 39. 대구시장 선거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후보가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형아 의원 등이 있고, 여기에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까지 이름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뭐 늘 얘기한 것처럼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다 뭐 등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뭔가 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이제 김부겸 이제 전 총리를 여론조사에 들어간 거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부겸 총리가 이제 실제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대구의 분위기도 저는 충분히 민주당에도 아주 불리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워낙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 충분히 대구 시민들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에 후보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다 하나하나 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니십니까?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최은석, 유영아, 이진숙.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경선에 주목합니다. 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데, 이분 하나하나 분들이 다 히스토리가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선하는 과정에서 저는 팩트로 서로 조질 것이다. 이 국민의힘의 특징은 뭐냐? 지들끼리 싸울 땐 팩트로 조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대구 시민들도 아무리 우리가 남이가 하겠지만 뭐 이진숙 빵지도 나오고 뭐 추경호 내란 공범한 거 나오고 이러저러 다 나오게 되면은 그 대구 시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만약 민주당만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행정통합입니다. 뭐 대전 충남, 그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대전 충남 케이스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전 충남은 지역 통합을 얘기했던 게 국민의힘.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장도 충남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인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슈를 던지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은 또 반대를 해요. 네. 겉으로는 이 특별법에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명시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면 뭐 우리가 불리할 것이다 등등의 그 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네, 행안부가 이제 실무를 주관을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에 이제 보조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전남, 뭐 대전 등등의 이제 각종 행정통합 관련 토론에 거의 뭐 전담 차출이 돼서 많이 토론을 해보는데, 대전 충남은 애초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먼저 제안을 했었죠. 이미 광역연합체로 60명의 각각 15명씩 공무원 파견해서 연합체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습니다. 대전, 충남이 다. 그런데 작년 12월 5일 날 대통령께서 그래 하자 하고 이제 딱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에서 더군다나 그 뒤에 이제 매년 5조씩 4년이 하면 계산상 산술적으로 이제 20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처음에는 또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갔고 그랬는데, 토론을 하면서 점점 반대 여론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만든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 안이 약 300여 개의 어떤 특례를 요청한 안이 있었어요. 예. 법률 초안이. 그중에서 대략 4분의 3 정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중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린벨트 이런 거는 국가가 통합 관리하던 거잖아요.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합 관리하는 거, 각종 규제 개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재정권. 그런데 요번에 이제 딱 코를 거는 게 재정권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독립을 시켜달라 이런 건데 정부 부처랑 협의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기재부라든지 그렇죠. 각종 부처들과 이 부분을 다 그냥 무조건 다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분으로 코를 거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저기 독립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상 그렇게 예.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론이 점점 여론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걸 보면 이제 부정이 높게 가는 최근 한 2번 여론조사 제가 본 게 이제 부정이 더 많게 되는 이렇게 이제 여론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합을 먼저 주창해 놓고 거꾸로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광주 전남이 아마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진행이 예. 되고 있고요. 근데 예. 만약에 광주 전남이 됐는데 대전 충남이 안 되고. 장들이 하자고 했다가 자기들이 반대를 했다. 광주 전남의 현실적 혜택이 눈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뒤에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제 무리한 요구를 자꾸 걸면서 이제 반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것까지 받아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뭐 주 방위군처럼 막 군대도 갖겠다 막 이런 걸 요구할 건가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은 지방이 계속 소멸하고 있는 현상 예. 자체는 사실이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든 타파해 보겠다고 지금 광역권으로 묶어서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여러 가지 뭐 무슨 자기들의 어떤 당략적인 문제 예.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 행정통합 관련된 이슈가 지방선거에 제법 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자체별로 뜯어서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합쳐서 보면 그 각 단위당의 유권자 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됐을 때 뭐 특례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이 붙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장이 되는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보다 훨씬 더 자유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 예, 다 예. 주려고 하니까 친위 쿠데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과감하게 그걸 이양해 준다고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예. 주장해놓고 마다한다는 게 완전히 모순이죠.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통합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의 대표 공식적으로 회담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아직 뭐 답이 나온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선거 6월 3일 날 치러지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4군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떠난 자리, 그리고 민주당의 귀책으로 발생한 평택과 또 이제 군산, 김제, 부안 이쪽까지 4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4월 30일까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서 나가게 되면 또 그 자리가 빌 수가 있으니까 뭐 최대 10곳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뭐 미니 총선이다.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관심을 받는 몇몇 인물 거론을 좀 해보자면 먼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얘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던데 조국혁신당의 주장은 그거예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재보궐이니까 민주당은 출마하지 마라. 여기서 민주당 부대변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치 이게 뭐 아직 교통 정리가 된 건 아니죠? 전혀 예.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도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의 용어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혹은 민주당원들의 생각이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거지 기계공학적 정치공학적으로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여긴 이래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좀 출마 전북 군산하고 평택을은
후보 내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주말 사이에 민주당이 후보 낸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또 있고. 예. 네. 그리고 뭐 후보를 인위적으로 안 내는 것도 그렇죠.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중대한 개인적 귀책 사유다 당에 뭐 예를 들면은 중대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뭐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랬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공직선거법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였죠. 예. 자, 뭐 조국 대표 얘기를 잠시 했고 뭐 몇몇 인물들 중심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부산 이렇게 전국을 돈다라는 그 일정을 뭐 공개를 했던데 이번에 출마한다 그래요? 혹시 들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공식화된 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구시장. 그러니까 좋네요. 광역 단체장이냐 아니면 재보궐 국회의원이냐 또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 출마를 할 것이냐 그렇지 말 것이냐 이것도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치를 할 것이냐 유명인으로 남을 것이냐도 있죠. 예. 그래요. 뭐 뉴스에는 자꾸 나오는데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최근에 넘어가죠. 흐름이나 그 측근들 발언을 이렇게 보면 언론에 나와서 하는 그 한 계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마 재보궐에 출마하는 쪽으로 점점 이렇게 가는 느낌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은 지금 안 하면은 사실상 2년을 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인에게 2년이라는 게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마 그 개파 사람들도 자꾸 등을 떠미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요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었고 여기에 김남준 이제 전 대변인이 됐군요.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의 의지를 가지고 그 대변인직도 지금 사의를 표하고 나왔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쪽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무죄 판결을 다 받고 나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여기서 펼쳐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하면 또 연수가 비니까 그쪽으로 또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던데 들으신 바가 근데 이건 어쨌든 당내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고. 아는 내용이 있냐고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당 대변인 계시니까. 알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해 주셔야지 한겨레 TV도.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아니 그냥 그 두 분 다 신중하게 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건 일단 나도 할수 있는 이사 가신 그건 저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대변인님 저도 할 수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는 됐다. 정리됐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개개인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약간 뭐 둘 다 서로 먼저 양보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탐색전을 벌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해요. 양보를 하고 싶은데 아니, 서로 양보를 먼저 하기는? 한다 그럼 조금 또 그런 지금 사실은 제가 거론했던 곳들이 이제 관심의 지역구들이 될 겁니다. 이제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는 그 외에 누군가가 광역단체장 등등을 출마하면서 생기는 빈자리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텐데 민주당도 뭐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출마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김병주 의원 또 서영교 의원 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를 접는 분위기도 또 있더라고요. 실제 접었죠. 예. 네, 접고 또 다른 지역에 출마한다는 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은 더 지나야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5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계양을에서 재보궐 출마가 가능하면 이제 6선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지역 구민에게 자신이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뭐 이미지도 일단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다만 두 번째로는 계양을로 일단 옮기지 않고 바로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은 뭔가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내가 인사를 하는 내가 어떤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내가 원래는 계양구로 돌아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당내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박찬대 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가고 연수구가 비면 거기에 또 가서 인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좀 더 세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영식 평론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니요. 네. 얘기해봐요. 아 그래요? 김남준 대변인 같은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에서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이거 나와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대통령의 신임과 또 직결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제 민주당 안정지역인 계양을을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양보하는 그림을 주고 연수구 쪽이 오히려 보수세가 원래 강했던 지역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거물을 거기에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전략공적 방법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말씀 중에 사실관계 조금 확인해드리면 계양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님이랑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닦아내서 그냥 본인들 동네예요. 근데 잠시 비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거기서 그렇죠. 의원 네. 하시고 하는 동안에 같은 지역 사는 게 부담되니까 좀 용산 쪽으로 좀 전세로 떨어져 나가고 계셨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이사 예, 들어오고. 그냥 본인 동네로 다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것도 사모님이 먼저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과 상의 없이 그냥 뭐 내 살던 동네 그냥 일단 간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그래도 남편한테 가신 얘기 좀 걸로 해주지. 통첩 이사했어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래요. 예. 네, 그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미리 뭐 이렇게 친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이웃이 그리워서 이제 가신 걸로 그래요.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네.